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정인기예요. 올해 67세가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거든요. 노년의 외로움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얼마나 멀게 하고,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사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종로 통영시장 근처에 30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에요. 40년 전만 해도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했었죠. 그때 제 곁에는 아내 순자가 있었어요. 정말 고생스러운 시절이었지만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내와 저는 종로 골목 한 구석에 자그마한 건어물 가게를 차렸어요. 세 평 남짓한 정말 작은 가게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중부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아내 순자는 임신 중에도 무거운 포대를 들고 다녔고 아이를 낳고도 없고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하지만 아내가 항상 말했어요. 여보, 우리 꼭 성공할 거야.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서서히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큰 기회가 왔어요. 통영시장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가 나왔는데 가격이 괜찮았거든요. 아내와 상의해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30억짜리 건물이 되었죠. 건물을 사고 나서는 1층에서 건어물 가게를 계속했고 2층과 3층은 세를 놓았어요. 서울이 발전하면서 땅값도 오르고 건물도 점점 비싸졌어요. 어느새 저희는 30억 상당의 건물 소유주가 되어 있었죠.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우리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자고. 아내는 정말 기뻐했어요. 40년을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가게를 완전히 맡기고 저희는 가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의 투병 생활이 시작된 거죠. 3년 동안 병원을 전전했어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아내는 병상에서도 저를 걱정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3년의 투병 끝에 아내는 제 곁을 떠났어요. 정말 허무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아들 민수가 자주 찾아왔지만 그 아이도 가게를 운영하느라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4년을 혼자 지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가끔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지만 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인 성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진이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가게를 하면서 알고 지낸 친구예요. 성진이가 말했어요. 인기야, 너 이제 좀 새로운 사람 만나보는 게 어때? 계속 혼자 있으면 안 돼. 성진이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이렇게 혼자 살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성진이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좋은 분이 있다고 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인품도 좋은 분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성진이가 계속 권하니까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아내를 대신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면 만나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성진이와 약속을 잡은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성진이가 정한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왜 이런 비싼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좀 의아했지만 성진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커피숍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손님인 줄 알았어요. 59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거든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제 테이블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선미라고 해요. 성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저 같은 늙은이와 만나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선미 씨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우아했고 웃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화장도 정말 고급스럽게 하고 왔고 향수 냄새도 좋았어요. 59세라고 하는데 40대 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미 씨가 대화를 잘 이끌어줬어요. 저에 대해서 많은 걸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내는 어떤 분이었는지 등등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미 씨는 제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미 씨도 자신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문화센터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지냈다고 했죠.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선미 씨의 배려심에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선미 씨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혼자 계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외롭다고,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자 선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인기 씨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선미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외모도 아름답고 말하는 것도 교양 있고 저를 배려하는 마음도 깊었어요. 이런 분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새 3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선미 씨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했죠. 헤어지기 전에 선미 씨가 말했어요. 인기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선미 씨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에 성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성진이도 기뻐했어요. 선미 씨도
저를 정말 좋아했다고,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선미 씨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났던 것 같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에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선미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줬어요. 한 달 정도 만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내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랑이었어요. 67세 늙은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선미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항상 말했어요. 인기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요.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4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선미 씨가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게 바로 황혼의 사랑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요. 선미 씨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10년 친구 성진이가 왜 이런 소개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정말 순진한 늙은이였죠. 선미 씨와 사귀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선미 씨 생각이 났어요. 선미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약국에서 약을 사와서 챙겨줬어요. 그리고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아내 이후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선미 씨가 마사지 용품을 사와서 직접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선미 씨는 요리도 정말 잘했어요. 일주일에 번씩은 제 집에 와서 직접 요리를 해줬어요. 갈비찜, 불고기, 생선조림 같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줬어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고 쓸쓸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선미 씨와 함께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선미 씨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말했어요. 선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뭘로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미 씨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기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인기 씨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만 봐도 저는 기뻐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미 씨는 제 건강도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병원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선미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인기 씨가 건강해야 저도 안심이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함께 했어요. 아침마다 한강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선미 씨가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기 씨,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저는 인기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40년도 행복했지만 선미 씨와 함께하는 지금도 정말 특별한 행복이었어요. 선미 씨는 문화생활도 함께 즐겼어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도 보러 다녔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함께 갔어요. 저는 그런 곳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선미 씨와 함께 가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공연을 볼 때였어요. 선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서 말했어요. 인기 씨, 이런 전통 공연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인기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선미 씨는 정말 지적이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지식도 풍부했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항상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훌륭한 여성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선미 씨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죠. 선미 씨가
갑자기 멈춰서서 제게 말했어요. 인기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인기 씨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때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선미 씨, 저도 정말 행복해요. 선미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그러자 선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인기 씨, 평생 저를 지켜주세요. 저도 인기 씨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이런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67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선미 씨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내 이야기를 할 때면 오히려 먼저 이해해줬어요. 인기 씨가 아내분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서 더 믿을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질투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 과거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니까 저는 더욱 선미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선미 씨를 소개했어요. 민수는 처음에 좀 어색해했지만 선미 씨가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잘 대해주니까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선미 씨가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 씨, 아버지를 정말 잘 챙기시네요.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이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민수도 기분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선미 씨가 제 가족까지 소중하게 여겨주니까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 정도 만나면서 저는 완전히 선미 씨에게 빠져 있었어요. 하루도 선미 씨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었고 선미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선미 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다정함과 배려가 다 계획된 연기였다는 거요. 정말 바보 같은 늙은이였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선미 씨와 사귄 지 4개월이 되었을 때예요. 선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인기 씨, 우리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미 씨 같은 좋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선미 씨는 자기 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30평 아파트였는데 선미 씨가 와서 살림을 해주니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의 손길이 닿으니까 모든 게 깔끔하고 예뻐졌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미 씨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정말 신혼부부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선미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선미 씨가 백화점에 가자고 했어요. 옷을 좀 사야겠다고 했죠. 저는 당연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선미 씨가 고르는 옷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옷들만 고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미 씨가 말했어요. 인기 씨, 이 옷 어때요? 정말 예쁘죠? 이거 사고 싶은데요. 저는 좀 당황했지만 선미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사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날 하루에 옷을 200만 원어치나 샀어요. 선미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인기 씨 덕분에 이렇게 예쁜 옷을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 다음 주에는 화장품을 사러 가자고 했어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이것저것 고르더니 한 번에 150만 원어치를 샀어요. 명품 화장품들이었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선미 씨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선미 씨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선미 씨는 일주일마다 뭔가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등. 모두 명품들이었어요. 한 달에 쓰는 돈이 5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미 씨, 요즘 쇼핑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그러자 선미 씨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기 씨, 제가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인기 씨 재산 정도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요. 30억짜리 건물도 있고 월세 수입도 있고 저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선미 씨가 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써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선미 씨가 섭섭해하니까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선미 씨가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선미 씨의 소비는 더욱 늘어났어요. 이제는 아예 명품 매장의 단골이 되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달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집에 왔는데 선미 씨의 명품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에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선미 씨가 예뻐해서 사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선미 씨가 좋은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민수한테 좀 짜증이 났어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선미 씨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선미 씨를 사랑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선미 씨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는 민수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선미 씨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게요. 선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민수가 질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민수와 크게 다투었어요. 민수는 제가 너무 변했다고 선미 씨한테 휘둘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민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내 인생이야.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민수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좀 후회했지만 선미 씨가 위로해줬어요. 인기 씨, 민수가 아직 젊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괜찮을까? 선미 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선미 씨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선미 씨, 같은 분이 돈 때문에 저와 사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죠. 선미 씨와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선미 씨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인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깐 시간 내주세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선미 씨 옆에 앉았어요. 선미 씨가 말했어요. 인기 씨, 요즘 부동산 세금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건물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많이 올려서 건물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 건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작년보다 세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선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세무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부부가 되면 명의를 적절히 분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소득이 없으니까 제 명의로 일부를 이전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부부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서 명의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미 씨,
그런데 우리가 아직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명예 이전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인기 씨,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기 씨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선미 씨가 결혼을 원한다니 정말 저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좀 복잡한 기분도 들었어요. 왜 갑자기 결혼 얘기와 명예 이전 얘기를 함께 꺼내는 걸까? 선미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인기 씨,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기 씨가 세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세무사 친구가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선미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세금 부담이 정말 컸거든요. 그리고 선미 씨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며칠 뒤 선미 씨가 세무사 친구를 데려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해줬어요. 현재 건물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정말 크다고, 대우자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세금을 30%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세무사가 말했어요. 선미 씨는 소득이 전혀 없으니까 완전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선미 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함께 살고 있는데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수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민수가 완전히 반대했어요. 아버지, 정말 미치셨어요?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30억짜리 건물 명의를 넘긴다고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민수가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화가 났어요. 민수야, 내가 왜 내 일에 간섭하는 거야? 선미 씨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금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잖아.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거 다 사기예요. 그 여자가 아버지 돈만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이 선미 씨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다니. 민수야, 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선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겨우 4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휘둘리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민수가 아내를 들먹이면서 선미 씨를 비난하다니. 민수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내가 뭔데 내 인생을 간섭해? 민수와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민수는 절대로 명예 이전을 하지 말라고, 선미 씨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민수가 선미 씨를 질투하는 거라고, 제가 행복한 게 싫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민수는 집을 나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 늦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날 밤 선미 씨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인기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민수 씨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버지가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게 어색한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선미 씨의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선미 씨가 말했어요. 인기 씨, 그래도 민수 씨가 반대하니까 명예 이전은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인기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게 싫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선미 씨와 결혼해서 건물 명의도 공동으로 하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거요. 선미 씨가 세무사까지 동원해서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요. 민수의 경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였어요. 선미 씨와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었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뻔한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은 선미 씨가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심심해서 동네 산책을 나갔는데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문득 창가를 보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선미 씨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선미 씨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는데, 하지만 분명히 선미 씨였어요. 오늘 입고 나간 그 옷, 그 가방, 틀림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자세히 봤어요. 선미 씨와 함께 있는 남자는 70세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선미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선미 씨의 행동이었어요. 그 남자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요. 저한테 하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봤어요. 선미 씨가 그 남자한테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서류 같은 걸 꺼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선미 씨가 왜 다른 남자와? 혹시 친척이나 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선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선미 씨, 오늘 친구들과 만남은 어땠어요? 선미 씨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여자들끼리 모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선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요. 친구들과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만났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선미 씨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졸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선미 씨가 또 그 남자와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선미 씨한테 비싼 가방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정말 비싼 거였어요. 선미 씨는 그 남자한테도 저한테 하던 것처럼 애교를 부리면서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미 씨를 다그쳤어요. 선미 씨, 솔직히 말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죠? 선미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인기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인기 씨 한 분만 만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본 걸 다 말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봤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봤다고요. 선미 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잠시 후 선미 씨가 말했어요. 인기 씨, 제가 죄송해요. 사실 그분은 제 후원자예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후원자라면서 왜 손을 잡고 있었나요? 왜 애교를 부렸나요? 거짓말하지 마요. 선미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인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분과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봤더니 성진이었어요.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죄지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성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인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선미 씨 일 때문에 온 거야. 성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선미 씨는 전문적으로 나이 든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여자야. 나도 선미 씨한테 속았어. 그리고 미안하다. 나도 선미 씨와 그런 사이였어. 저는 정말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30년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선미 씨가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성진이가 말했어요. 선미 씨가 지금까지 5명의 남자에게 사기를 쳤어. 모두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들이야. 너도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야. 그 순간 선미 씨가 소리쳤어요. 성진 씨, 미쳤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성진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인기는 내 30년 친구인데.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성진이와 선미 씨가 공모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제 30억 건물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선미 씨의 사랑도 성진이의 우정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만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폐인이 되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미 씨는 그날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성진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30억 건물까지 넘길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민수가 집에 왔어요. 제 안색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요. 만약 정말 명예 이전을 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민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런 나쁜 여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아버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성진 아저씨도 공범이니까 같이 처벌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런 사기꾼들을 그냥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아버지같이 좋은 분들이 또 당할 수 있다고요. 꼭 신고하셔야 해요. 민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지. 30년 친구를 배신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사기 혐의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자세히 조서를 받았는데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선미 씨는 이미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습범이었어요. 그동안 수십 명의 나이든 남성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성진이도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어요. 선미 씨와 함께 체계적으로 타겟을 물색하고 접근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서 선미 씨와 성진이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속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분이 김 회장님이었어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70세 할아버지였어요. 김 회장님은 저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이미 5억 원 정도를 선미 씨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김 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선미 씨가 헌신적으로 위로해주면서 접근했고 점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총 피해액만 20억 원이 넘었어요. 선미 씨와 성진이의 범행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선미 씨를 다시 봤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가 이런 악랄한 사기꾼이었다니. 선미 씨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자신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선미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들이었어요.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해놨던 거예요.
30억 건물주 정인기, 월세 수입 얼마, 현금 자산 얼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성진이도 법정에서 자백했어요. 선미 씨한테 돈을 잃고 꼬임을 받아서 친구를 배신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판결이 날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선미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성진이는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미 씨가 그동안 사기로 모은 돈과 재산들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했어요. 저도 그동안 선미 씨한테 쓴 돈 3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판결이 나고 법정을 나올 때 선미 씨가 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인기 씨,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맞았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거잖아요. 몇 개월 후에 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미 씨와 성진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던 다른 조직들도 잡혔다고 해요. 제가 신고한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선미 씨와 성진이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거예요. 용기 내서 신고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제가 바보같이 속았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을 처벌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민수와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가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비슷한 사기 사건에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67세에 찾아온 달콤한 사랑이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결국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중년, 노년 세대가 겪는 외로움을 악용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용기를 내서 신고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가장 뜻깊었던 건 아들 민수와의 화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아들이 미웠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점이 정말 가장 큰 변화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주변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